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요, 한진그룹 이야기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명희 사장에 대한 폭로 진술이 또 나왔는데 운전기사가 얘기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운전기사 한 명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운전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난번에 그 주변에서 다른 최측근들,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 그들의 진술을 또 그렇죠.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찰이 찾아낸 추가 피해자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명희 이사장의 운전을 맡았던 운전기사였고요. 예. 이 운전기사를 통해서 들은 피해 상황은 생각보다 좀 심각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일단 내용을 좀 보면요. 이분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한 내용인데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일하면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운전을 못한다면서 욕설을 하고 운전하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라고 해서 고개를 돌리니 침을 뱉었다. 예. 예, 그리고 운전 중일 때 뒤통수에 신발을 벗어서 던진 적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운전기사가 그 당시에 이런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힘듦을 지인들에게도 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지인이 이제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이명희 이사장이 바로 뒤에서 뭐 이렇게 욕을 섞어가지고 넌 길도 모르면서 차를 끌고 나왔냐라는 식으로 폭언을 하고 하는 통에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나 그만두고 시민단체 변호사들 만나서 도움을 청해야겠다라고 이제 주변에 내가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언론이 보도했다는 얘기죠. 유영걸 대표, 운전 중에 신발을 던지고 만약 그랬다면 굉장히 좀 본인도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그 운전 중에 특히 뭐 고속도로나 막 속도를 냈을 경우에 뒤에 신발 던지고 또 뒤 돌아보면 침까지 뱉었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운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담보로 한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대한 범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벌 회장들하고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게 비서하고 그다음에 운전기사입니다. 그렇겠죠. 운전기사하고는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있으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간다고 하고 신호를 너무 잘 지키면 또 잘 지킨다고 하고 신호를 좀 위반해서 가면은 너는 법도 모른다고 하고 그런 또 요철 있잖아요. 가다가 도로에. 그거를 잘 모르고 조금 빨리 지나가면 약간 뛰잖아요. 움직이죠. 그러면 또 화를 내서 이게 마차 운전하는 거냐 해서 또 소리를 지르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느 재벌 회장은 제가 아는 사람들은 뒤에 백미러를 뒤에 못 보게 아예 그거를 빼버려가지고 뒤에를 본인을 못 보게 하죠. 그 뒷자리를 아예 못 보게 백미러를 못 보게 막아버린 뭐 그런 경우도 봤는데 정치인이나 뭐 재벌 회장들 특히 뭐 한진도 이번 운전기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뭐 믿을 수는 없고 경찰이 좀 수사를 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일 말썽이 많이 나는 데가 운전기사하고 비서하고 문제가 가장 그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 상당 부분은 여태까지 그 이명희 여사가 했던 행적으로 봐서는 수사는 더 해봐야 되지만 상당히 신빙성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시민단체를 찾아갈 뻔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즘 관련해가지고 녹음 파일도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요. 아마 그 피해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좀 녹음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명희 씨가 얘기한 거에 예, 대해서 그렇습니다.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텍스트만 전달을 좀 했는데 저 XXX 펴져 있는 부분이 다 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냐라면서 야 하고 이제 고함을 치는데 이게 들어보면 이게 그냥 소리를 크게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괴성에 가까운 어떤 그런 소리를 이제 운전기사에게 지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제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에 제출이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명희 이사장은 추정되는 이제 욕 파일이고요. 경찰이 아마 사실관계를 곧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언론에서 이런 의혹이나 폭행이나 욕설이다가 한참 지났거든요. 근데 서울청장이 아직까지도 소환 시기를 못 잡고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범죄든지 수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진술을 받아서 그 사건의 일시, 장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가해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게 수순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폭로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폭로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조사를 해야 처벌 수위를 정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범으로서 반의사 불벌죄를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적이 된 상태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처음에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 또 다른 피해 진술을 하면 이명희 이사장을 또 불러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그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집적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불러서 조사를 한 번에 끝내겠다는 취지인데 이제는 8명 정도 피해자가 나오면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명 정도. 예, 이 정도면 사실상은 충분한데 더 나오면 경찰 입장에서는 더 중하게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상습성은 인정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앞서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는 영장도 기각이 되고 혐의 입증도 글쎄요고 그러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피해자들이 지금은 처벌을 원한다고 피해자 8명이 얘기하고 있지만 합의를 하거나 어떤 경위로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바꿨을 때 또 이제 혐의에 대해서 입증 부분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피해자들을 다수를 확보해서 그 기소를 하려는 의사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걸 상습죄의 포괄일죄로 구성을 했을 때는 좀 어려운 법리지만 기판력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습죄의 포괄일죄라는 건 하나의 범죄라고 보는 거거든요. 상습폭행, 상습상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사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을 하면 처벌이 곤란해지거나 또 이중기소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충분히 피해자들을 확보하고 지금 그리고 다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폭로하고 제보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이것을 피해 의사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소환 조사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수사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단 둘만의 일이 많은 상황입니다. 운전기사 같은 경우도 녹음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녹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피해 일시와 장소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도 높은 수사를 장기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요, 아들입니다. 장남인데 조원태 사장에 대해서도 좀 인터뷰가 있었어요, 보도가. 예, 그렇습니다. 현직 승무원이 폭로를 한 건데요. 지난해 11월에 대한항공이 그 난기류가 발생했을 때 비행기 안에서 운항 중에 난기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안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코노미 좌석이든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든 모두 경고 방송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난해 11월부터는 이코노미석에는 경고 방송을 하지만 비즈니스나 퍼스트 좌석,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 좌석에는 경고 방송을 하지 않고 승무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알리라는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이제 현직 승무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조원태 사장이 한 번은 탔었는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타면 이렇게 앞에 있는 모니터로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할 때 난기류 경고 방송이 나오면 게임이 중단되거든요. 보고 있던 영화 같은 것도 다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경고 방송 때문에 화면이 끊겨서 자신이 게임하던 게 끊기니까 화를 내면서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안내해라. 방송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지침이 바뀌게 됐다는 건데 일단 대한항공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했나요? 예, 일단 이 난기류가 발생했을 때 상위 좌석 승객을 대상으로 1대1로 안내하도록 바꾼 거는 그냥 그게 더 훨씬 더 섬세한 조치이기 때문에 더 강화된 조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한 안내 방송보다 한층 강화시킨 거다 조치를. 그리고 모든 좌석의 안내 방송을 꼭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없다. 그냥 우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바꾼 것이다. 그게 무슨 조원태 사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서 일일이 뭐 확인한다, 뭐 보시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게 또 좋을지 뭐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도 손정혜 변호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외 식당에서 한. 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하는 그 운영 식당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2011년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조현민 전 전무는 28세 정도 나이에 불과했는데 그때 광고팀 직원들하고 독일 치안 광고를 찍기 위해서 현지 방문하면서 독일의 현재 식당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때 조현민 전 전무가 식당에 오기 전에 일부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내가
하기 전인데 식사를 했다라고 15분 동안 갖은 욕설과 폭언, 고성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보다 못한 이 식당 주인께서 다른 손님이 불편해하니까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한 직원한테 그 누구냐고 했더니 이제 대한항공 직원이 뭐 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식당에서 너무 소란스러워서 내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소란을 피운 건 조현민 전 전무인데 사과를 한 사람은 오히려 그 광고 대행사 직원들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나라 망신 아니겠느냐. 그때나 2011년도 일이니까요. 한 7년 전 일이죠.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제보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박상배 변호사님, 어제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뭐 딱 꼬집어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해외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최근 사회 지도층의 해외 소득, 그 재산 은닉 혐의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니까 이걸 근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어느 한 기관이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 조사단을 설치해서 추적 조사는 물론이겠거니와 처벌, 범죄 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대목이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대한항공의 상속세 문제, 해외 재산 은닉 문제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해외 비자금 문제까지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호 대표, 해외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는 보도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사실은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드러난 게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그 뭐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 또 해외 사업 뭐 현지 법인하고 교류를 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합법적인 형태로 해서. 그렇죠. 지금 그 합법하고 비합법하고 어떻게 경계선이 굉장히 좀 애매한 구석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예. 잘 뭐 드러나지 않는 구석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상속세가 우리나라 재벌들 뭐 개인도 그렇지만 개인들은 한 40%까지 되지만 절반 가중까지 하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한 3대까지 가면 그 재벌은 자기 자식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탈법, 불법으로 해외로 많이 재산 이전하는 게 뭐 예. 전직 대통령들도 많이 그래왔고, 또 재벌들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재벌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한 게 가장 큰 이유가 적폐청산 차원, 예.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해외 쪽으로 많이 간 거, 그런 여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또 최순실 재산이 뭐 해외 10조가 있다, 뭐 100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적폐청산 차원에서 대통령이 거론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벌 개혁의 신호탄이죠. 이번에 한진그룹의 사건은 저는 단순한 한진그룹의 비행이나 그 부도덕한 문제 떠나서 어떻게 예. 보면 재벌 개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아직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시작은 신호탄이 좀 안 울렸거든요. 그래서 좀 재벌 개혁에 대한 신호탄으로 이 해외 은닉 재산이나 불법 도피 한 건데,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얘기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 아니냐. 그 재벌들이 자꾸 재산 빼돌리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해외로 공장 이전하고 하는 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건데 재산까지 빼돌린다면은 우리나라 큰일 나거든요. 특히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조정훈 회장이 옛날에는 항공산업이 어떻게 해외 지점이 제일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재산이 많고 그걸 상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재산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빼돌린 게 있지 않았냐, 이런 의심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